과거에는 한국 문학의 교양 소설이라든가 교양주의적인 어떤 경향의 문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변화의 양상을 좀 연대기적으로 혹은 그냥 시간 순으로 살짝 한번 훑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뭐,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쭤본 거예요. 좀 힘든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박인 선생님이 얘기하는 교양주의와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교양주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식 조합형 그런 소설을 이제 어떤 교양주의의 한 양태로 뭐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그 지식 조합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읽은 어떤 책의 목록이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만드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어떤 난독의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되게 이제 적은 독자를, 대학원 소설도 그렇고 되게 적은 독자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양주의는 사실은 이러한 성실한 문학가들이 이렇게 독일 문학도 많이 번역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문학 그 세계적인 명작들을 이렇게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 교양주의가 이제 더 확산되고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박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교양주의와 여기서 얘기하는 교양주의랑 변형된 그렇군요. 많이 변질됐군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지금 쭉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설명한 교양주의가 일종의 이제 반출세주의 네.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식민지 시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정치적인 그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작가들이 일종의 이제 그 문학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김동희 같은 사람 평양 갑부에다가 동경 유학생 출신이고, 근데 자기가 무슨 어떤 전문 직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문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신양명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이제 버리고 문학의 길을 택했고, 그래서 김동인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단편소설 미학이라고 하는 게 김동인 때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인이 소설론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론은 이러한 시장바닥에서 감나물려의 그러한 스토리텔링은 소설이 될 수 없는, 아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문학은 나같이 똑똑한 사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야 되고 테크닉이 필요하고 문장을 잘 써야 되고 비유적인 문장 이런 거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문학을 특권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는 이제 약간 김동인이나 혹은 그 비슷한 부류의 어떤 작가들을 이제 일종의 교양주의, 문학의 교양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 4.19 세대의 작가들, 김승옥이라든가 이청준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사실 촌농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문학의 성격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그 태도는 일종의 내가 입신 출세를 할 수 없는, 워낙에 너무나 가난한 빈농,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이었고 아주 정말 궁벽한 시골 마을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촌농 컴플렉스가 있어요. 김승옥 같은 경우에 그 대학교 서울대에 들어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친구들이 막 팝송을 부르고 이런 걸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나는 이런 노래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원한 같은 게 있어요. 르상티만 같은 게. 사실 이청준 소설, 초기 소설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학으로 어떤 입신 출세, 물론 그때 입신 출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한 문학적 르상티망이 있거든요. 이 4.19 세대한테는. 근데 이것이 또 약간 이제 80년대로 가면은 이문열 같은 작가한테 나타나는데, 사실 이문열의 많은 소설들은 우리가 교양주의 하면 언뜻 떠올릴 수 있는 소설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소설을 썼지만 이 이문열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이제 월북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사법시험을 이제 그 못 봤잖아요. 계속 그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정치적 입신 출세가 좌절됐기 때문에 어떤 문학으로서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그런 내가 가진 어떤 특권의식을 거부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아니라 애초에 특권의식이 이제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원한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문학인 거고 그래서 이 이문열의 어떤 그 교양주의 소설, 교양소설 혹은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 굉장히 그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또 일본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문열 얘기를 할 때는 이문열이 일종의 그런 그 서양, 뭐 일본을 포함해서 그런 제국의 그 정전, 명작들을 또 소개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설 자체가 그런 명작의 그 스키마를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문열 소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교양을 어떤 약간의 수준 높은 어떤 상식들과 교양을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그 명작의 그 논리와 명작의 구조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 김미정 평론가가 황제를 위하여가 어떻게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명작을 한국식 버전으로 옮겨 적은 것인가 라는 그런 논문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이문열의 소설이 그 교양주의 맥락에서 수용되는 것은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네. 오늘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끝맺을 때가 이제는 슬슬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준비된 내용 중에 몇 개는 좀 생략을 하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인환 선생님부터 뭐 진지한 말씀 아니어도 되니까 뭐 이런 책은 이제 하지 말자라든가 여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인환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뭐 이 책을 보면서 앞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배상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을 할 수 있는 문학의 내적 토대 같은 것들이 부러웠다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판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한국적인 문학 구조 안에서, 문학창 안에서 얼마나 잘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비판이라는 거는 그동안 내재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이런 순수참여 논쟁도 있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영에 따라서 싸움을 해왔던 그런 종류의 상호 비판들은 많았는데 이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살짝 언급한 모자이크로서의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뒤집어 엎거나 해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문학성의 모자이크들을 여러 가지 갈래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끼면 이렇게 문학적이고 저렇게 끼면 저렇게 문학적인 이 모자이크의 난립을 만들어낸 형이 안에는 거꾸로 이 의사적인 비판 구조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만 지들끼리만 알아먹는 소리로 자꾸만 공회전하는 이런 비판적인 논리들도 의사적이요? 닥터요? 아니요 유사한 수도 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먹는 이런 식의 비판 구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진짜 문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실제 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 교양주의가 물론 대중에게 작동하는 교양을 전파하는 그런 천병으로서 기능할 때는 잘못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교양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교양주의를 형식화하면서 다시 또 극복하는 뭐 이런 종류의 한국적인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상민 선생님 어떻게 마무리 좀 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정확한 그 비유를 제가 들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양주의적 독서의 문제는 오뚜기처럼 단단한 자기의 심을 심어놓고 그거를 감싸는 독서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독서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내가 데미안을 읽고 내가 수레바퀴 밑에서 읽었고 뭐 나는 어떤 러시아 대문호의 책을 읽었고 이것이 어떤 나의 지위라든가 나의 상식이라든가 나의 교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이 교양주의적 독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독서 시장에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나라 독서 시장에. 어느 순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게 유행이 되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사면 책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페와 책이 붙어버리고 패션과 책이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책이 점점 뭐랄까 커피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 어떤 패션을 더욱 힙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태가 교양주의적 독서와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은 읽지 않고 책 자체를 물화시켜가지고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또 하나 우리 독자들 같은 경우에 에세이 독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해요. 위로와 공감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문제는 위로와 공감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위로와 공감은 자기 심에 있는 오뚜기가 지지받는 행위죠. 맞아. 당신들이 위로해주니까 나는 옳은 것 같아.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잖아요. 책의 또 다른 기능은 자기의 오뚜기를 파괴해가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도 책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독자나 작가나 혹은 이 어떤 시스템을 소위 문단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 담론의 장 내에서는 그런 소설이 나오고 또 그런 독서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당당한 오뚜기를 부수어 나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독서의 움직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양주의적 독서, 그 다음에 물화되어 있는 우리의 책 자체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이라면 바로 그 지점에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리관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어떤 뭐 일부 한 구절인데 그 독일 나치 시대에 뭐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은 그냥 침묵한 그런 작가들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일종의 내적 망명자다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백하는 자기 표백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탈정치적 포즈이고 그다음에 되게 중립적 포즈이고 자기는 순수하다 라고 하는 협력도 저항도 하지 않은 어떤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포즈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유해한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그 문학의 중립성, 어떠한 탈정치화 이러한 것들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이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즈로서의 순수 문학이라는 어떠한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거지 순수 문학이 그런 진공 상태에 그러한 어떠한 문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이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로운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에 일본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들, 문학 청년들의 생애를 통해서 인문 교양이라고 칭송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책 리뷰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 인문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액추 문학가라는 병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